우리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이 제12호 인재로 영입한 분인데요. 우리 당에서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유연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재 영입 12호 유연수입니다. 본명은 유연숙입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개명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유연수로. 그래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진행이 이제 합법화되면은 유연수가 제 본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 로열 콘서바토리 음악원을 나왔고요. 거기서 피아노 전공을 했고 성악을 전공을 하고 곧바로 그 해에 졸업하고 그 해에 밀라노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올해는 아니지만 짧게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여쭈는 건데, 이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피아노 악기도 따로 이게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지간하면은 다 피아노로 병행을 하는데, 그렇군요. 더러는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음악 시간에 제가 맡은 게 이제 트라이앵글이었었는데, 네. 트라이앵글 박자를 잘 못 맞춘다고, 네. 선생님이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캐스터 대시를 해라.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박자에. 그래가지고 너는 그냥 들고만 있어봐. 그런 음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몸이 불편하신데, 네. 제가 알기로 선생님 같은 신체 조건을 가진 소프라노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시다고. 네. 예.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발성상의 어떤 문제랄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있죠. 왜냐면은 양하지가 허벅지가 버텨줘야 허리에서 힘이 나오고 네. 압력을 이용을 해서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 허리에 힘으로 가는 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허리에도 힘이 없어요. 네. 허리에다 힘이 없으니까 허리에 받쳐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호흡을 받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은 굉장히 발성이 이렇게 박력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것 때문에 혼자 어떤 고민 끝에 터득한 비결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가장 큰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밀라노에 가서 너무나 좋으신 대가를 만났다라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됐었고요. 그것이 연합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소리를 찾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밀라노에서 공부하시면서 만났던 외국인들도, 네.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스승님도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대견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유학이라는 것이 그냥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보내주는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연습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목소리도 좋은데 거기서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유학생들 가운데 별명이 연습벌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을 아끼려고 아침 굶고 점심 먹고 레슨 받으러 가고 또 저녁 굶고 하루에 한 끼만 하루에 드셨어요? 한 끼만 먹고,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가 나오나요? 또 체격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체격이 또 한몫하더라고요. 워낙 골격이 커가지고요. 예. 아이고 참, 진짜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특히 이제 공연예술 분야 일을 좀 오래 했어요. 네. 그 분야만 한 5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공연예술계 이제 사정이 어떤지 네. 잘 아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클래식에 대한 국내 시장이 이제 수요가 네. 너무나 좁아가지고 네. 반면에 이제 공급은 정말 그 넘치고 넘칩니다. 네. 그래서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제대로 네.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전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더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리가 일단은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오페라를 두드려요. 예. 그래서 오페라 무슨 어디에서 뭘 한다 그러면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럼 오디션에 봐서 거기서 이제 캐스팅이 되면 거기서 연출 해가지고 선생님들 또 각 분야마다 뭐 바리톤, 소프라노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 선생님들끼리 아름아름 또 이렇게 친해지면서 아 이번에 우리 연주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시작인데 저는 그거를 못하니까 예. 이제 오페라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몸이 불편하신 그런 연주자들이 어려운 사정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 다른 분야보다도 이 그 음악계가 아까 연출 말씀하셨는데 네, 음악계야말로 진짜 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계보 네, 할지 뭐 어떤 스승한테 배우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점에서 정말 어려운 불리한 여건에서 잘 버텨오셨네요. 네, 우리나라가 참 그 장애인 대책이 굉장히 부실하죠. 부실해요. 예. 그 저는 이제 우리 그 장애우들이 그 시위를 하실 때 굉장히 격하게 하시는데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처지다 그러면은 전 정말 세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이번 4.15 총선을 거쳐서 우리 당이 그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을 하고 네. 또 사실은 집권을 목표로 한 정당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문제가 65세 되면은 장애 그 연금 수급이 끊어져요. 그래요? 예.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노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급자를 잘라요. 노인 일반에 대한 무슨 뭐 보조금이 예. 있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것도 그것도 아니. 없이? 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철폐연대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네. 아니 몸이 불편하면은 65세 넘어가면은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냐. 오히려 비장애인들도 65세 넘어서면은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몸이 불편한 거는 당연지사인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65세 넘어가면 더 불편해지는 건 뻔한 건데 거기서 수급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각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 세워진 것이 모든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이 철로 위에서 쇠사슬 감고 시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얻어진 예. 게 지금 장애인 이동 구간에 그거를 우리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시위를 해서 그렇게 얻어진 게 엘리베이터인데 지금 모든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때 당시는 모든 분들이 아니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시민들의 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느냐고 장애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마다 각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생겨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잖아요. 네. 뭐 유모차도 끌고 그렇죠. 가시고 노인분들도 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장애인들은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보도블록, 인도블록도 막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깨져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좁아서 좁은 데다가 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비켜갈 수가 없어요. 턱이.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도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도로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보고 휠체어를 딱 줄 때는 인도로만 다니고 차도로는 다니지 마세요. 네. 규정은 그러한데 사실상 우리가 다니려고 딱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닐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네. 그런 말을 하든가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예. 아직까지도 참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총선 끝나면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한번 네. 집중적으로 네. 한번 연구를 해서 네. 구체적인 대책들을 네. 한번 내는 거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 되면은 그동안 봤던 거를 못 받게 된다. 이것도 참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스터디를 해볼게요. 네. 그건 그렇고 아니 이렇게 불편하신데 우리 태극기 집회에도 나오시고 도대체 왜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인재 영입 때 기자회견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속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장애인들 문재인한테 속았죠. 문재인한테. 장애인들한테 속았다기보다 물론 문재인한테 속으니까 모든 장애인들도 다 속아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 지금 좌파에 넘어가서 속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해요? 네,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고 얼마나 당해야 그 지지를 그러게요. 네.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는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저 그랬는데 그 말을 뱉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문제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까 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엄마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애국 보수시군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다 6.25를 겪으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보수의 애국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나라에 대한 그런 한 번씩 겪으셨잖아요. 이게 6.25를 거친 분들은 이제 빨갱이들의 정체를 그렇죠. 직접 겪고 보고 하셨으니까 이제 안 속는데 그걸 안 겪어본 젊은이들이 철딱서니 없이 빨갱이들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요. 맞아요. 가만히설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태극기 집회가 최근에 이제 이놈의 문재인 폐렴 때문에 단절이 됐는데 몇 번 나오셨죠? 작년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군요. 저보다 훨씬 선배시네요. 저는 공무원 작년 10월 1일 날 이제 파면 나가고 한 두어 달 방황하다가 1월 달에야 이제 자유공화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태극기 집회를 해서 많아야 한 10번 했을라나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대선배님. 많이. 주변 태극기 집회 참여하면은 주변의 반응이 어때요? 맨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진짜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디가 어딘지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누가 있어서 끌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누구 소개로 온 게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제가 그런 데는 조금 배짱이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엄마가 이제 늘 우리공화당 때부터 지금은 자유공화당이지만 우리공화당 때부터 엄마가 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유튜브로만 방송을 봤어요. 보셨군요. 그런데 사실 유튜브로만 보다가 행진하는 유튜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행진하는 모습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뿌듯한지 그리고 제가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주변에서 조심하래요. 왜? 위험하다고 조심하래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나오다가 안 되겠다.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제가 직접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피켓 드시는 분 자리가 따로 있고 또 깃발 드시는 분 자리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헤매다 첫날은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 왔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 표정들을 봤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 얼굴이 역력한데 여기는 피켓 뜨는 자리인데 그리고 짜증을 내시는데 처음 왔으면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분들은 4년 반을 저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저러고 나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이해 못하면 저분들은 누가 이해를 하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맨 뒤에서 맨 뒤에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그 자리 정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갔기 때문에 그분들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맨 뒤에서 갔는데 조원진 대표님이 그 탑차 위에서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날 향해서 손 흔들어 주셨어 막 이런 뿌듯함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게 아주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행히 이제 그 최근에 소위 보수라는 사실은 이제 이 사기 보수, 가짜 보수들의 가면이 그야말로 다 벗겨져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 뒹굴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저쪽에 그 공천 뭐 관리위원장인지 뭔지 하던 김영호가 이렇게 그 이제 물러나는 이런 쇼도 벌이고 그러는데 반면에 우리 그 자유공화당을 향한 이 지지가 갑자기 요새 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제 주변에는 어떻게 다 그렇게 그 세뇌가 됐는지 그 좌파 아니면 그 미통당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을 해도 아예 말하라 하지 말래요.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는 집사님 이거 봤냐고 이거 들었냐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 당에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되려 당하는 경우가 이건 이러잖아요 이건 이거잖아요 이거는 거기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제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거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뭐 말 하나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말하시지 말라면 저 안 해요. 그 우리 국민들이 그 일부가 굉장히 남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얕게 얕게 듣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지난번에 저 광우병 사태 때 그때 뭐 어떤 그 연예인은 그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뭐 청산가리를 들이키겠다. 이게 청산규리, 그 별명이 청산규리가 됐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김미화 씨는 그렇게 미국산 쇠고기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만 나중에 미국산 쇠고기 파는 고깃집을 차렸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 거짓 헛소문을 퍼뜨리고 선동질에 앞장섰던 자들이 최소한 반성, 뭐 단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일체 뭐 반성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가고 또 우리 국민들도 다 잊어버리고 또 세월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사실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대형 교통사고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뭐 인신공양을 했다는 둥.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뭐 했냐. 나중에 다 7시간의 행적이 다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거짓 선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 문제를 이게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어떤 풍토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문화예술계도 사실은 좌파들이 많죠. 그 우리 자유공화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 문화예술계에 이제 이 만연한 좌파적인 이런 분위기. 지금은 문화예술 쪽으로 일단은 음악인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공화당 측에서
예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많이 모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풀어져 나갈 때 사람들의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제 주변에도 제 친구도 하다못해 저보고 수고골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요? 예, 그래서 대놓고 예. 그래서 한번 친구하고 막 뭐라고 언변이 붙은 적이 있기도 한데 그 이후로 제 주변에 성악하는 제 주변에 같이 밀라노에서 공부했던 그런 동료들조차도 좌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제가 그 SNS로 굉장히 많이 피력을 좀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저한테는 두 번 다시 연락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잘 지냈니? 라고 내가 먼저 가면은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먼저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 아직까지도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보이잖아요. 예. 지금 우한 폐렴도 그렇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북한이 김정은이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예. 또 문재인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퍼다 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퍼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미사일을 쏴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미사일을 쐈다고 말도 못해요. 그거 왜 눈에 안 보이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귀순한 용사도 있었잖아요. 또 이국종 교수님이 뭐 수술도 해줬지만 그 이후에 귀순하겠다고 젊은 청년 둘이 또 왔다가 되돌려 보냈잖아요. 예, 사형당했다고 제가 예. 들었거든요. 자갈 물리고 눈 가리고 그래서 예. 원래는 몰래 보내려고 그랬는데 네. 우연히 들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인간적인 네. 행동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지를 하는지 난 이해를 네. 못 하겠어요. 그 북한 주민들도 법률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입니다. 네. 국민이고 이제 이 김정은 정권은 그 반국가 집단이고 네. 그래서 이게 반국가 세력에게 우리 국민을 네. 죽으라고 보낸 거죠. 사실은 네. 이제 살인에 가까운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건데 네. 나중에 죄값을 꼭 치르게 그럼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좌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좌파들에 대해서 네. 심지어는 그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은 그 좌파 우파는 이 태어난 다음에 학습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네. 타고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울한 그 주장을 하는 게 문헌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타고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있으면 네. 그 일이 벌어진 이제 전후 배경 네. 또 이게 속사정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남은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흥분해서 날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 소위 진보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퇴보적인 수구적인 집단인데 이게 사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네. 사실을 이렇게 자꾸 알려주려는 네. 노력을 요즘엔 특히 이제 SNS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황당한 사태가 있었는데 김무성을 비롯한 탄핵 주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랑 같이 개헌안을 냈어요. 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헌법 개정안인데 그 내용이 이제 지금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네. 랑 이제 대통령 이 두 주체만 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이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그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이 모이면은 이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는 뭐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기도 하지만 너무 안일한 사람들도 많고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런 와중에 또 그 진실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정말 그런 쪽이라면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도 만나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네. 일야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지한다는 거는 예. 그거는 저는 올바른 네.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그렇죠. 헌법 개정안 이게 100만 명만 모여도 이게 개정이 된다라는 거는 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 건지를 예.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일야당이 예. 이겨야 된다. 예. 일야당이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은 좀 생각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거대 야당, 제1야당, 그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이냐면은 이 헌법 개정안 발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재적의원이 이제 295명입니다. 5명은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저보다 이게 직을 잃었고 295명의 정확하게 과반수가 148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김무성 등 이 탄핵 주동자들 플러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48명을 딱 맞춰서 네.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고 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148명에 빠져 있는 네.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5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나중에 실제로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네.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네. 하고 그다음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197명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발의한 자들 148명에 민주당에 지금 예비군으로 대기하고 있는 35명 다음에는 183명이 나와요.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재적의원 3분의 2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 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이 20대 국회가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20대 국회 내에 네. 이것들이 이 위험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네. 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개정안이 3월 6일 날 그 발의가 됐는데 네.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3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거를.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짜고 친 거다. 그렇죠. 예. 100만 명은 쟤네들이 민주노총이랄지 뭐 전교조랄지 동원하면 100만 명은 금방 모으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1년 내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네. 얼핏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응? 저 빨갱이들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중립국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네. 미친 생각인데 그럼요. 또 남북 연방제를 하자.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그 헌법 개정안들이 그야말로 1년 내내 들쭉날쭉 할 네. 가능성이 큰 거든. 내각제 하자랄지. 네. 굉장히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네. 정말 살벌한 음모가 네. 포함되어 있는 이 헌법 개정안인데 문제는 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가 미래통합당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김성태를 비롯한 이 탄핵 주동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는 이 헌법 개정안을 제2의 탄핵 음모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연들을 저 조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사실 얼핏 들으면 요것만 그러니까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이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조항. 요것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이 독소 조항인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음모다. 동시에 이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탄핵 주동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암약을 하고 있는 소위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거대 야당의 정체를 이렇게 다행히 우리 이 애국 시민들에게 보여준 폭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당은 물론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아까 우리 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보수 분열 세력이 그 자유공화당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분열 세력입니까? 지금 이 문재인 폐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일자리도 잃고 가게 문 다 닫고 언제 병이 걸릴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또 줄 길게 서가지고 마스크 사고 이런 지경에 이것들이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외국 시민들께서 이 사이비 보수, 가짜 보수의 정체를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오늘 4.15 총선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이 이 출마한 종로에 저도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황교안을 당연히 떨어뜨리고 또 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국정 파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로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다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뭐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아까 중도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중도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북한이 없다면 가능해요. 북한이 없다면 가능한데 또 북한이 없다고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위로는 중국이 있어서 그렇죠. 또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에로는 북한이 있고 그 위로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도라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우파하면 우파라야지 중도가 없고 좌파면 좌파, 우파면 우파지 중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금도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배급 아닌 배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배급이라면은 나라에서 그냥 줄 서서 주는 게 배급이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사면서 줄 서는 거는 배급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즘은 또 자기 주민등록번호까지, 주민증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마스크 하나 사기를 위해서 이런 배급을 받는다라는 거는 나중에 그 공산화가 됐을 때 진짜 배급 아닌 배급을 받게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지를.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들 지금 좌파로 많이 성향이 기울어져 있는데 우파 성향을 가진 그런 장애인들은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많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몸 불편한 사람은요, 이렇게 나라가 좌북 세상이 이제 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수급은 아예 없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그렇죠. 내가 뭔가를 일해서 벌어갈 수 있는 사회도 주어지지 않는, 이거는 비장애인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장애인한테는 더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만큼 이렇게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걸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그야말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장애우들에 대한 그 국가적인 배려 역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문재앙, 얘네들은 이번 총선에서 우선 1단계로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요즘 이렇게 그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중립국으로 가면 어떠냐, 내지는 경제는 중국이랑 손잡고 안보는 미국이랑 손잡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통하지 않는 얌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대학 교수라는 자들도 이런 망발을 짓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